때는 조선 현종 시절 지리산 깊은 골짜기 근처 충청도의 한 유서 깊은 의원 집안에 서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사대부 가문의 귀한 딸이었으나 의원 집안에 시집온 후로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죄목이었고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약초에 대해 너무 해박하다는 것이 두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아녀자가 약초를 다루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우리 집안의 채통이 서질 않는다. 시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리던 날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면했고 듬직해야 할 남편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더 이상 이 문중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렇게 서연은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약초 서적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찢어진 버선 끝으로는 차가운 돌뿌리에 스쳐 피가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결국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지며 그녀의 몸은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쓰러진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식어가고 숨소리가 가늘어지며 그녀는 이대로 생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장작을 지고 내려오던 머슴 석호였습니다. 그는 바위 아래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고는 지고 있던 지게를 내팽개치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험한 곳에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석호는 서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몸과 가느다란 숨결. 그는 서둘러 산중턱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산길을 그는 한 사람의 목숨을 등에 지고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석호의 오두막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세상과 떨어진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석호는 서연을 조심스레 아랫목에 눕히고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장작을 쪼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발 살아나시. 석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감싸쥐고 불 가까이로 옮겨온 길을 불어넣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의 손끝에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도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흙벽 천장, 낯선 약초 향기, 그리고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낯선 사내. 누구십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석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 깨어나셨소. 마님께서 산에 쓰러져 계셔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정직하고 선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안심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기지실 터이니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소. 석호는 그렇게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넣은 죽을 끓여왔고 서연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석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가 머물도록 했고 서연은 조용히 오두막을 정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한 사내가 아이를 업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석호 어디 있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치솟아 정신을 잃었네. 읍내 의원에게 가기엔 너무 멀고 혹시 자네가 아는 해열초라도 있지 않은가?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무척 가빴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맥을 짚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열독이 몹시 심하군요. 어서 열을 내려야 합니다. 석호님, 저기 벽에 걸린 푸른 잎과 하얀 뿌리를 가져다 주세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으깨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달인 약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고 1시경쯤 지나자 아이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이 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한 듯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작은 탁자 하나만 놓아주시겠어요? 여기서라도 아픈 이가 오면 약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약초를 캐고 말리는 일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청산 약방의 첫 불빛이 깊은 산중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진심이 가득한 작은 약방이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약의 효험에 대한 소문은 금세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청산의 풀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 고을의 약재 유통을 독점하던 상단주인 김대주와 그와 결탁한 박현감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현감나리, 저 계집 때문에 우리 장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심을 훔치는 자는 영모와 다를 바 없지. 좋은 수가 있네. 며칠 후 현감의 하인이 밤중에 몰래 청산 약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약 항아리에 소량의 독초 가루를 몰래 섞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장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의 약을 먹은 사람 몇몇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이 약에 독이 들었구나.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은 곧바로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박현감은 기다렸다는 듯 관졸들을 이끌고 청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독초로 백성들을 해하였구나. 당장 저 약방을 폐쇄하고 약 항아리를 모두 압수하라. 나리. 마님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묵살되었고 약방문에는 굳게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춘 채 침착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며칠 뒤 서연은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한양 전이감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 약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석호는 마을에 은거하던 전직 의녀 출신 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추천서를 얻었습니다. 마님, 이 일은 마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석호는 약초 견본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석호는 마침내 한양 전이감에 도착해 약의 감별을 부탁했습니다. 이 약은 독초의 기운이 전혀 없소. 오히려 인삼과 황년이 들어 해독 작용이 뛰어난 명약이요. 감별관은 약이 사람을 살리는 약일 뿐이라는 감별 장계를 써주었고 석호는 그것을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석호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앞에는 뜻밖에도 현감의 하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그 약에 독초를 섞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현감 나리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전이감의 장계를 펼쳐 보이고 하인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박현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 파견된 관찰사의 조사 끝에 현감과 상단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고 그들은 파직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청산 약방의 봉인은 풀렸고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쌀과 약초를 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다면 저도 마님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천안머슴의 몸이지만.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석호님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진실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산약방은 더욱 번창했고 서연의 약은 초심탕이라 불리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낡은 기록첩에 붓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정성에서 나온다. 신분도 남녀의 구분도 아닌 오직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술의 근본이다. 서연과 석호의 손끝에서 피어난 약초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현종 시절, 지리산 깊은 골짜기 근처 충청도의 한 유서 깊은 의원 집안에 서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사대부 가문의 귀한 딸이었으나 의원 집안에 시집온 후로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죄목이었고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약초에 대해 너무 해박하다는 것이 두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아녀자가 약초를 다루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우리 집안의 채통이 서질 않는다. 시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리던 날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면했고 듬직해야 할 남편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더 이상 이 문중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렇게 서연은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약초 서적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찢어진 버선 끝으로는 차가운 돌뿌리에 스쳐 피가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결국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지며 그녀의 몸은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쓰러진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식어가고 숨소리가 가늘어지며 그녀는 이대로 생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장작을 지고 내려오던 머슴 석호였습니다. 그는 바위 아래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고는 지고 있던 지게를 내팽개치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험한 곳에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석호는 서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몸과 가느다란 숨결. 그는 서둘러 산중턱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산길을 그는 한 사람의 목숨을 등에 지고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석호의 오두막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세상과 떨어진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석호는 서연을 조심스레 아랫목에 눕히고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장작을 쪼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발 살아나시. 석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감싸쥐고 불 가까이로 옮겨온 길을 불어넣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의 손끝에 미약하게 남아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도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흙벽 천장, 낯선 약초 향기, 그리고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낯선 사내. 누구십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석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소? 마님께서 산에 쓰러져 계셔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정직하고 선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안심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기지실 터이니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소. 석호는 그렇게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넣은 죽을 끓여왔고 서연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석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가 머물도록 했고 서연은 조용히 오두막을 정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한 사내가 아이를 업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석호 어디 있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치솟아 정신을 잃었네. 읍내 의원에게 가기엔 너무 멀고 혹시 자네가 아는 해열초라도 있지 않은가?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무척 가빴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맥을 짚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열독이 몹시 심하군요. 어서 열을 내려야 합니다. 석호님, 저기 벽에 걸린 푸른 잎과 하얀 뿌리를 가져다 주세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으깨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달인 약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고 1시경쯤 지나자 아이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이 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한 듯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작은 탁자 하나만 놓아주시겠어요? 여기서라도 아픈 이가 오면 약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약초를 캐고 말리는 일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청산 약방의 첫 불빛이 깊은 산중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진심이 가득한 작은 약방이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약의 효험에 대한 소문은 금세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청산의 풀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 고을의 약재 유통을 독점하던 상단주인 김대주와 그와 결탁한 박현감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현감나리, 저 계집 때문에 우리 장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심을 훔치는 자는 영모와 다를 바 없지. 좋은 수가 있네. 며칠 후 현감의 하인이 밤중에 몰래 청산 약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약 항아리에 소량의 독초 가루를 몰래 섞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장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의 약을 먹은 사람 몇몇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이 약에 독이 들었구나.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은 곧바로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박현감은 기다렸다는 듯 관졸들을 이끌고 청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독초로 백성들을 해하였구나. 당장 저 약방을 폐쇄하고 약 항아리를 모두 압수하라. 나리. 마님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묵살되었고
약방문에는 굳게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춘 채 침착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며칠 뒤, 서연은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한양 전이감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 약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석호는 마을에 은거하던 전직 의녀 출신 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추천서를 얻었습니다. 마님, 이 일은 마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석호는 약초 견본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석호는 마침내 한양 전이감에 도착해 약의 감별을 부탁했습니다. 이 약은 독초의 기운이 전혀 없소. 오히려 인삼과 황년이 들어 해독 작용이 뛰어난 명약이요. 감별관은 약이 사람을 살리는 약일 뿐이라는 감별 장계를 써주었고 석호는 그것을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석호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앞에는 뜻밖에도 현감의 하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그 약에 독초를 섞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현감 나리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전이감의 장계를 펼쳐 보이고 하인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박현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 파견된 관찰사의 조사 끝에 현감과 상단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고 그들은 파직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청산 약방의 봉인은 풀렸고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쌀과 약초를 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다면 저도 마님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천안머슴의 몸이지만.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석호님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진실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산약방은 더욱 번창했고 서연의 약은 초심탕이라 불리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낡은 기록첩에 붓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정성에서 나온다. 신분도 남녀의 구분도 아닌 오직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술의 근본이다. 서연과 석호의 손끝에서 피어난 약초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현종 시절, 지리산 깊은 골짜기 근처 충청도의 한 유서 깊은 의원 집안에 서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사대부 가문의 귀한 딸이었으나 의원 집안에 시집온 후로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죄목이었고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약초에 대해 너무 해박하다는 것이 두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아녀자가 약초를 다루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우리 집안의 채통이 서질 않는다. 시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리던 날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면했고 듬직해야 할 남편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더 이상 이 문중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렇게 서연은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약초 서적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찢어진 버선 끝으로는 차가운 돌뿌리에 스쳐 피가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결국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지며 그녀의 몸은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쓰러진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식어가고 숨소리가 가늘어지며 그녀는 이대로 생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장작을 지고 내려오던 머슴 석호였습니다. 그는 바위 아래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고는 지고 있던 지게를 내팽개치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험한 곳에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석호는 서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몸과 가느다란 숨결. 그는 서둘러 산중턱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산길을 그는 한 사람의 목숨을 등에 지고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석호의 오두막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세상과 떨어진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석호는 서연을 조심스레 아랫목에 눕히고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장작을 쪼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발 살아나시. 석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감싸쥐고 불 가까이로 옮겨온 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의 손끝에 미약하게 남아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도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흙벽 천장, 낯선 약초 향기, 그리고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낯선 사내. 누구십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석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 깨어나셨소. 마님께서 산에 쓰러져 계셔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정직하고 선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안심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기지실 터이니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소. 석호는 그렇게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넣은 죽을 끓여왔고 서연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석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가 머물도록 했고 서연은 조용히 오두막을 정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한 사내가 아이를 업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석호 어디 있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치솟아 정신을 잃었네. 읍내 의원에게 가기엔 너무 멀고 혹시 자네가 아는 해열초라도 있지 않은가?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무척 가빴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맥을 짚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열독이 몹시 심하군요. 어서 열을 내려야 합니다. 석호님, 저기 벽에 걸린 푸른 잎과 하얀 뿌리를 가져다 주세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으깨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달인 약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고 1시경쯤 지나자 아이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이 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한 듯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작은 탁자 하나만 놓아주시겠어요? 여기서라도 아픈 이가 오면 약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약초를 캐고 말리는 일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청산 약방의 첫 불빛이 깊은 산중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진심이 가득한 작은 약방이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약의 효험에 대한 소문은 금세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청산의 풀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 고을의 약재 유통을 독점하던 상단주인 김대주와 그와 결탁한 박현감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현감나리, 저 계집 때문에 우리 장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심을 훔치는 자는 영모와 다를 바 없지. 좋은 수가 있네. 며칠 후 현감의 하인이 밤중에 몰래 청산 약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약 항아리에 소량의 독초 가루를 몰래 섞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장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의 약을 먹은 사람 몇몇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이 약에 독이 들었구나.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은 곧바로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박현감은 기다렸다는 듯 관졸들을 이끌고 청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독초로 백성들을 해하였구나. 당장 저 약방을 폐쇄하고 약 항아리를 모두 압수하라. 나리. 마님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묵살되었고 약방문에는 굳게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춘 채 침착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며칠 뒤 서연은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한양 전이감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 약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석호는 마을에 은거하던 전직 의녀 출신 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추천서를 얻었습니다. 마님, 이 일은 마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석호는 약초 견본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석호는 마침내 한양 전이감에 도착해 약의 감별을 부탁했습니다. 이 약은 독초의 기운이 전혀 없소. 오히려 인삼과 황년이 들어 해독 작용이 뛰어난 명약이요. 감별관은 약이 사람을 살리는 약일 뿐이라는 감별 장계를 써주었고 석호는 그것을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석호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하 앞에는 뜻밖에도 현감의 하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그 약에 독초를 섞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현감 나리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전이감의 장계를 펼쳐 보이고 하인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박현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 파견된 관찰사의 조사 끝에 현감과 상단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고 그들은 파직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청산 약방의 봉인은 풀렸고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쌀과 약초를 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다면 저도 마님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천한머슴의 몸이지만.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석호님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진실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산 약방은 더욱 번창했고 서연의 약은 초심탕이라 불리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낡은 기록첩에 붓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정성에서 나온다. 신분도 남녀의 구분도 아닌 오직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술의 근본이다. 서연과 석호의 손끝에서 피어난 약초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현종 시절, 지리산 깊은 골짜기 근처 충청도의 한 유서 깊은 의원 집안에 서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사대부 가문의 귀한 딸이었으나 의원 집안에 시집온 후로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죄목이었고,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약초에 대해 너무 해박하다는 것이 두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아녀자가 약초를 다루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우리 집안의 채통이 서질 않는다. 시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리던 날,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면했고, 듬직해야 할 남편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더 이상 이 문중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렇게 서연은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약초 서적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찢어진 버선 끝으로는 차가운 돌뿌리에 스쳐 피가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결국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지며 그녀의 몸은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쓰러진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식어가고 숨소리가 가늘어지며 그녀는 이대로 생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장작을 지고 내려오던 머슴 석호였습니다. 그는 바위 아래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고는 지고 있던 지게를 내팽개치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험한 곳에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석호는 서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몸과 가느다란 숨결. 그는 서둘러 산중턱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산길을 그는 한 사람의 목숨을 등에 지고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석호의 오두막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세상과 떨어진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석호는 서연을 조심스레 아랫목에 눕히고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장작을 쪼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발 살아나시. 석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감싸쥐고 불 가까이로 옮겨온 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의 손끝에 미약하게 남아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도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흙벽 천장, 낯선 약초 향기, 그리고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낯선 사내. 누구십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석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 깨어나셨소. 마님께서 산에 쓰러져 계셔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정직하고 선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안심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기지실 터이니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소. 석호는 그렇게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넣은 죽을 끓여왔고 서연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석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가 머물도록 했고 서연은 조용히 오두막을 정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한 사내가 아이를 업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석호 어디 있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치솟아 정신을 잃었네. 읍내 의원에게 가기엔 너무 멀고
혹시 자네가 아는 해열초라도 있지 않은가?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무척 가빴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맥을 짚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열독이 몹시 심하군요. 어서 열을 내려야 합니다. 석호님, 저기 벽에 걸린 푸른 잎과 하얀 뿌리를 가져다 주세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으깨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달인 약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고 1시경쯤 지나자 아이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이 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한 듯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작은 탁자 하나만 놓아주시겠어요? 여기서라도 아픈 이가 오면 약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약초를 캐고 말리는 일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청산 약방의 첫 불빛이 깊은 산중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진심이 가득한 작은 약방이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약의 효험에 대한 소문은 금세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청산의 풀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 고을의 약재 유통을 독점하던 상단주인 김대주와 그와 결탁한 박현감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현감나리, 저 계집 때문에 우리 장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심을 훔치는 자는 영모와 다를 바 없지. 좋은 수가 있네. 며칠 후 현감의 하인이 밤중에 몰래 청산 약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약 항아리에 소량의 독초 가루를 몰래 섞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장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의 약을 먹은 사람 몇몇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이 약에 독이 들었구나.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은 곧바로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박현감은 기다렸다는 듯 관졸들을 이끌고 청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독초로 백성들을 해하였구나. 당장 저 약방을 폐쇄하고 약 항아리를 모두 압수하라. 나리. 마님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묵살되었고 약방문에는 굳게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춘 채 침착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며칠 뒤 서연은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한양 전이감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 약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석호는 마을에 은거하던 전직 의녀 출신 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추천서를 얻었습니다. 마님, 이 일은 마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석호는 약초 견본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석호는 마침내 한양 전이감에 도착해 약의 감별을 부탁했습니다. 이 약은 독초의 기운이 전혀 없소. 오히려 인삼과 황년이 들어 해독 작용이 뛰어난 명약이요. 감별관은 약이 사람을 살리는 약일 뿐이라는 감별 장계를 써주었고 석호는 그것을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석호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하 앞에는 뜻밖에도 현감의 하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그 약에 독초를 섞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현감 나리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전이감의 장계를 펼쳐 보이고 하인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박현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 파견된 관찰사의 조사 끝에 현감과 상단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고 그들은 파직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청산 약방의 봉인은 풀렸고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쌀과 약초를 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다면 저도 마님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천안머슴의 몸이지만.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석호님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진실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산약방은 더욱 번창했고 서연의 약은 초심탕이라 불리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낡은 기록첩에 붓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정성에서 나온다. 신분도 남녀의 구분도 아닌 오직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술의 근본이다. 서연과 석호의 손끝에서 피어난 약초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현종 시절 지리산 깊은 골짜기 근처 충청도의 한 유서 깊은 의원 집안에 서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사대부 가문의 귀한 딸이었으나 의원 집안에 시집온 후로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죄목이었고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약초에 대해 너무 해박하다는 것이 두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아녀자가 약초를 다루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우리 집안의 채통이 서질 않는다. 시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리던 날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면했고 듬직해야 할 남편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더 이상 이 문중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렇게 서연은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약초 서적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찢어진 버선 끝으로는 차가운 돌뿌리에 스쳐 피가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결국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지며 그녀의 몸은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쓰러진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식어가고 숨소리가 가늘어지며 그녀는 이대로 생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장작을 지고 내려오던 머슴 석호였습니다. 그는 바위 아래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고는 지고 있던 지게를 내팽개치고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험한 곳에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석호는 서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몸과 가느다란 숨결. 그는 서둘러 산중턱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산길을 그는 한 사람의 목숨을 등에 지고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석호의 오두막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세상과 떨어진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석호는 서연을 조심스레 아랫목에 눕히고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장작을 쪼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발 살아나시. 석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감싸쥐고 불 가까이로 옮겨온 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의 손끝에 미약하게 남아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도 조금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흙벽 천장, 낯선 약초 향기, 그리고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낯선 사내. 누구십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석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 깨어나셨소? 마님께서 산에 쓰러져 계셔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정직하고 선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안심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허기지실 터이니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소. 석호는 그렇게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넣은 죽을 끓여왔고 서연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석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가 머물도록 했고 서연은 조용히 오두막을 정리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한 사내가 아이를 업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석호 어디 있나? 우리 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치솟아 정신을 잃었네. 읍내 의원에게 가기엔 너무 멀고 혹시 자네가 아는 해열초라도 있지 않은가?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무척 가빴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맥을 짚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열독이 몹시 심하군요. 어서 열을 내려야 합니다. 석호님, 저기 벽에 걸린 푸른 잎과 하얀 뿌리를 가져다 주세요.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초를 으깨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달인 약을 식혀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고 1시경쯤 지나자 아이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이 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한 듯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작은 탁자 하나만 놓아주시겠어요? 여기서라도 아픈 이가 오면 약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약초를 캐고 말리는 일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청산 약방의 첫 불빛이 깊은 산중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진심이 가득한 작은 약방이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약의 효험에 대한 소문은 금세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청산의 풀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 고을의 약재 유통을 독점하던 상단주인 김대주와 그와 결탁한 박현감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현감나리, 저 계집 때문에 우리 장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민심을 훔치는 자는 영모와 다를 바 없지. 좋은 수가 있네. 며칠 후 현감의 하인이 밤중에 몰래 청산 약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약 항아리에 소량의 독초 가루를 몰래 섞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장터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의 약을 먹은 사람 몇몇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이 약에 독이 들었구나.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식은 곧바로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박현감은 기다렸다는 듯 관졸들을 이끌고 청산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독초로 백성들을 해하였구나. 당장 저 약방을 폐쇄하고 약 항아리를 모두 압수하라. 나리. 마님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묵살되었고 약방문에는 굳게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춘 채 침착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며칠 뒤 서연은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한양 전이감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 약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석호는 마을에 은거하던 전직 의녀 출신 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추천서를 얻었습니다. 마님, 이 일은 마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석호는 약초 견본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석호는 마침내 한양 전이감에 도착해 약의 감별을 부탁했습니다. 이 약은 독초의 기운이 전혀 없소. 오히려 인삼과 황년이 들어 해독 작용이 뛰어난 명약이요. 감별관은 약이 사람을 살리는 약일 뿐이라는 감별 장계를 써주었고 석호는 그것을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석호가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앞에는 뜻밖에도 현감의 하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그 약에 독초를 섞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현감 나리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전이감의 장계를 펼쳐 보이고 하인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박현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후 파견된 관찰사의 조사 끝에 현감과 상단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고 그들은 파직되어 압송되었습니다. 청산 약방의 봉인은 풀렸고 마을 사람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쌀과 약초를 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다면 저도 마님 곁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천안머슴의 몸이지만.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석호님은 제 목숨을 구하고 제 진실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산 약방은 더욱 번창했고 서연의 약은 초심탕이라 불리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낡은 기록첩에 붓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정성에서 나온다. 신분도 남녀의 구분도 아닌 오직 진심으로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술의 근본이다. 서연과 석호의 손끝에서 피어난 약초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현종 시절 지리산 깊은 골짜기 근처 충청도의 한 유서 깊은 의원 집안에 서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사대부 가문의 귀한 딸이었으나 의원 집안에 시집온 후로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죄목이었고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약초에 대해 너무 해박하다는 것이 두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아녀자가 약초를 다루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우리 집안의 채통이 서질 않는다. 시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리던 날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면했고 듬직해야 할 남편은 끝내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이 집을 떠나거라. 너는 더 이상 이 문중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렇게 서연은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약초 서적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찢어진 버선 끝으로는 차가운 돌뿌리에 스쳐 피가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산속으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결국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지며 그녀의 몸은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